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하루하루가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시간은 덧없이 가는데 해놓은 것은 별로 없고, 따지고 보면 이 시간이라는 규칙도 우리 인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굴레일 뿐인데, 조급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인생과 시간을 어느덧 연결짓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즘 백신 물량이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꾸준히 출몰하고 있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바짝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딥스테이트 집단,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딥스테이트 정체,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몬타나 중간 선거 연설에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사용을 했었죠. 이 딥스테이트는 숨은 권력 집단이란 뜻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단어는 몇몇 정치인들과 빌드버그 회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언급되던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딥스테이트가 주목 키워드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도 딥스테이트들의 존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비 모임인 빌드버그 클럽에서 나온 각종 의제들을 G20과 미국 대통령을 앞세운 정상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각국의 대통령들에게 자신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세계 경제와 금융을 좌지우지했고, 현재 4차 산업 역시 빌드버그 중심의 G20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합심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급속하게 이 4차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미국의 일부 특정 금융 가문을 가진 엘리트 계층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국가 지배 세력 가문을 가리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가문들에 대한 것이 모두 미디어를 통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의 휘하에서 마스코트처럼 움직이는 꼭두각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엘리트 금융 가문들을 딥스테이트라 부르지 않았고 군산복합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군산복합제라고 불렀던 이유는 대부분의 엘리트 금융가들이 금융을 장악한 이후 자신들이 만든 화폐로 세계를 흔드는 이른바 기축통화를 발권하고 그 돈으로 세계를 종속시키려는 목적으로 원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방위산업체 사업 역시도 이들이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영향력과 돈을 먹고 선출된 미국 대통령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전쟁의 불씨를 일으켜 그동안 무기를 팔아 돈을 벌었으며 원유까지 강탈하면서 기축통화의 영향력을 지금껏 보존하는 짓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미국 대통령은 무기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는 가장 큰 영업맨으로 전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딥스들을 표현하는 4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심층 국가, 그림자 정부, 국제금융자본가, 마지막으로 글로벌리스트죠. 특히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글로벌리스트는 국경을 없애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글로벌리즘을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공산주의, 네오리베, 네오콘 같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정치적 성향을 띈 자들을 말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이것은 언뜻 듣기에는 매우 좋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오리베와 네오콘은 모두 빌드버그 회원들의 영향력 아래 있고요. 이들은 일부러 당파를 나누어서 자국 국민들의 판단력과 이념 분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는 모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념이고요. 이 이념의 충돌을 일부러 유도해서 전쟁과 사회적 갈등, 더 나아가서 경제적 혼란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 또한 여론을 통해서 정치적 세력 균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과거뿐 아니라 근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의 지배자들은 대통령 같은 마스코트들을 앞세워서 그 이념을 바꾸고 국가를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로 항상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 열강의 동인도 회사는 모두 유대계 자본으로 운영이 됐었지만 겉으로는 마치 식민지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현재 미국의 언론만 보더라도 딥스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미 미국 언론 매체는 6개 기업이
현재 미국 미디어의 90%를 장악하는 수준이고 그 6개 기업은 바로 제네럴 일렉트로닉, 뉴스 코퍼레이션, 월트 디즈니, 비아콤, 타임 워너, CBS 등이고 모두 유대인들의 금융 젖줄인 월가의 돈을 받고 성장한 기업들이자 암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딥스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HSBS, JP 모건 체이스, 도이체 방크, 스탠다드 차타드 등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자금 세탁 위법 등을 이용해서 미국의 검은 정치판과 전쟁, 무기 밀매, 대형 방산 업체들의 유령 회사 등을 지원하는 데 썼고, 이 스위스 계좌 개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에 대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치적 다크머니는 모두 돈 세탁을 통해 익명으로 지원되며 다크머니를 비판해왔던 민주당 바이든 역시도 뒷돈으로 3억 달러의 정치적 자금을 챙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정치와 기업,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금융 딥스들의 돈이 마치 혈액처럼 순환이 되어주고 있고, 이 같은 금융 딥스들의 블랙머니가 돌지 않게 된다면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몸뚱이는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필요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더럽고 사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필요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이 세상에 퍼져 있고요. 정의를 외치는 자들과 매우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집단들과 맞선다라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만약 맞서려 한다면 그 즉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좌우와 같은 정치적 대립에 날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을 포함 우리가 미디어에서 봐왔던 마스코트들 모두가 결국 딥스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 삼성이라는 기업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의 모든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일단 회장이라고 칭하고, 이 회장은 딥스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 계열사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쯤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만약 회장의 지시를 어기게 된다면 사장들은 그 즉시 사장 자리를 몰수당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도 잃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딥스들의 지시를 어긴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듭니다. 왜 미국 대통령은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스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딥스테이트들의 조직 구도를 알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직으로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은 패드와 JP 모간이 그 중심에 서 있고, 이들은 딥스들의 달러 통합 발권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산하 조직의 운영 중인 월스트리트 글로벌 금융기업들은 방위 산업체를 통한 중동 전쟁과 무기 밀매에 필요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테러 자금까지 우회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군과 군산 복합체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쟁국들이 최대한 많은 무기와 자원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자원을 강탈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록펠러가 창설했던 나토는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통해 회원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척 하면서 그 나라들의 전쟁 정보를 CIA와 함께 수집하는 역할을 병행해왔고, 최근에는 딥스들이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서 나토의 영향력을 중동에까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정치권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그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분열될 때 딥스들의 산하 기업과 그들 자신의 금융에 유리한 법안과 사회 질서를 만들면서 꾸준히 미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FBI, CIA, NSA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거나 그것을 통해 감시 관리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제조에 필요한 불법 마약을 콜롬비아와 멕시코를 통해 조달하는 담당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가전기기의 해킹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미디어, 그러니까 CNN 등 주요 언론과 헐리우드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유대 딥스 기업들이 모두 장악을 하고 있고, 언론들은 주로 딥스들이 의도한 정보와 뉴스를 대중들에게 퍼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조용히 사장시켜버리는 역정보를 흘리는 역할도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와 같은 경우는 주로 무의식의 상징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담당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월트 디즈니사와 폭스사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명한 대학 연구진들과 교수들도 모두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고, 미국의 웬만한 유명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모두 딥스테이트들의 구성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치밀하고 방대한 조직으로 엮여있는 딥스들과 맞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고,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모든 것 역시도 저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들이 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항상 인사를 하고 에이펙에 가서 그렇게까지 아부를 떠는 이유, 그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물며 월가에 많은 빚더미까지 지고 있는 트럼프가 무슨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거의 월가의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만약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저항했을 시에 국가를 다스리는 수장마저 그냥 전쟁으로 살해해버리는 저들, 트럼프가 맞서 싸우려면요, 웬만한 국가보다 더 큰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한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딥스테이트들의 힘의 핵심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원천은 당연히 금융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와 JP모건이 가장 중요한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화폐 계획까지 앞장서고 있는 것인데, 패드의 달러 통화 발행권만 보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사기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비밀도 아니지만 미국 정부는 달러의 통화 발행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 은행에 불과한 FRB, 이제는 뭐 패드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여전히 통화 발행권을 이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이 패드, FRB의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패드는 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이자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매우 불합리한 금융 시스템이며 거대한 사기입니다. 현재 명칭이 FRB에서 패드로 바뀌었지만 이름만 달라졌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고, 주주 명부도 여전히 비공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처의 대부분은 이미 유택의 금융 자본가들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 1910년 JP모건 소유의 조지아 지킬섬에서 오리 사냥 모임으로 위장을 했던 그 본래의 목적은 바로 FRB를 창설하는 비밀회의의 회담이었습니다. 이 비밀회의의 참석자는 로스차일드가, 록펠러가, 쿤롭사, 내셔널시티, 워버그 패밀리와 모건 가족의 관계자들, 마지막으로 국가화폐위원장과 미국 채무차관보가 모인 자리였고, 모두 이들은 유대인 핏줄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곳은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습니다. 참고로 로스차일드가의 재력은 명확하진 않지만 1940년 로스차일드가의 자산은 약 5천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것은 당시 미국 전체 국가 자산의 2배, 전 세계의 약 50%의 부를 손에 쥐고 있던 것과 맞먹는 자본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역사만 보더라도 유대인의 국제 금융 자본가들이야말로 딥스테이트들의 주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저분하고 은밀하게 탄생된 FRB가 아닌 원래 정부 발행 통화였다라면 국가 채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미국 정부 자신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국가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 은행에 불과한 과거 FRB에게 빚을 졌던 것인가? 또 미국 국민의 세금을 민간 은행의 국채 상환에 왜 쏟아부어야만 했는가? 이러한 사실은 중학생이 듣기에도 매우 잘못된 금융정책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지만, 미 정부의 통화발행 정책에 대해서 최근까지 금기시 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고, 달러 독점의 증거 이 자체가 바로 딥스테이트들에게 그동안 세상이 지배되어 온 사실이다라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의 소득세 중 일부는 패드에 지불이 되고 있고, 딥스테이트들은 FRB가 아닌 이제 패드를 통해 달러 지폐를 당당히 인쇄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거대한 달러의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제 위기와 전쟁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전쟁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딥스테이트들, 이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거머쥐려 하는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미 그들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세계의 정점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 부와 명예가 언제까지 자신들 가문의 손아귀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신들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감히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세계 질서, 즉 자신들만의 세상을 위해 세계의 모든 반대파와 경쟁자를 서서히 제거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유대계 프랑스인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21세기 사전을 출판했습니다. 이 자크 아탈리라는 인물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의 고문을 역임했던 유럽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로 과거 리먼 쇼크와 팬데믹 등을 예언했고 2025년 중국의 공산당 붕괴도 예언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이 아탈리에 따르자면 2030년경에 가파가 세상을 감시 지배하게 되면서 모든 국가는 이 기업들에 의해 민영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파는 GAFA, 즉 4개 기업의 약자를 모은 단어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거대 IT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탈리라는 인물이 말하는 민영화란 각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민영화라는 명분으로 약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민영화가 되면 FRB가 달러를 발권해서 모든 국가의 경제를 통제했듯이 민영화를 통해 국가의 권한을 거머쥐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파에 의해 감시 지배가 당하게 되면 감히 그 어떤 나라도 딥스들에게 숨을 수도 저항할 수도 없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기업 시설물들을 점점 민영화로 바꿔서 그것을 흡수하고 그 시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직간접적인 통제와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불리우고 있는 민족주의 유대인, 세파르딤과 둘째로 글로벌리스트 유대인입니다. 일명 카자리안이라고 불리우는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글로벌리스트 유대인, 즉 딥스테이트를 뜻하고 이들은 서로 파벌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싸우기는 하지만 민족주의가 강해서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 뿐 모두 타 민족을 경시하거나 적대시합니다. 이들의 민족주의는 대표적인 속담으로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대인만이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집안의 편가르기를 우리가 응원하거나 참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소리죠. 지금의 미국 사회는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이후 점점 유대인의 세력이 표면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과거 미국 정치를 장악했던 백인 보수 개신교 부유층들이 그 힘이 점점 약화돼 가고 있고 이 백인 보수 부유층들은 마지막으로 QAnon을 앞세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의 우파 세력인 세파르딤과 미국의 좌파 세력 카자리안이 미국을 서서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인 보수 부유층과 QAnon 이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QAnon과 백인 보수 부유층 뒤에는 유대인의 세파르딤과 카자리안 이 모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의 집안 싸움에 백인 보수 부유층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유대인의 집안 싸움에 감정적으로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좌파 우파 다 떠나서요. 이거는 집안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끼어들어 봐야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미움만 살 뿐이죠.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선 이후 전염병 사태와 엮여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유대인의 세파르딤과 카자리안이 서서히 미국의 이런 정치 세력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딥스테이트들의 주체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과 록펠러의 자금으로 성장을 했던 미국 금융과 기업 그리고 군벌 조직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세력과 함께 엮여서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 세력인 세파르딤과 카자리안이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역시도 그저 그들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을 뿐이죠.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의 가문, 이 두 가문을 필두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유대인의 이 조직 세력들은
사회주의를 계속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사회주의만이 AI 경제 사회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경쟁 상대를 완벽히 통제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AI와 버물려서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는 계급의 상승이 어려울 뿐더러 빈부의 격차 역시도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 시대에도 인구 중 4분의 1은 하루 1달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빈곤지원센터인 NGO 옥스팜에 따르자면 2019년 부유층 26명의 자산은 전 인류의 절반과 같은 자산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고, 부의 편중은 점점 심화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민낯이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딥스 산하의 글로벌 투자 금융들은 사람들의 욕망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의 경제위기, 리사이클을 교묘히 이용해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이들의 조력자로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돈을 무한정 대출해줍니다. 이 대출은 결국 정부 정책과 교묘히 맞물려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양산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은 그 빚으로 사람들의 돈을 강탈해가는 구조인 것이죠. 세계 부의 편중은 결국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인위적인 경제 위기를 만들어 과도한 빚과 금리를 통해 다시 그 돈들을 상환받는 행위로 소수의 호주머니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을 컨트롤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랄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 즉 BIS인데, 이 BIS도 유대계 국제금융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놀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고,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가 없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의 빚과 대출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패드는 돈을 찍어내어 빚을 만들고, BIS 중앙은행은 은행의 정책을 통해 전세계 중앙은행의 돈의 순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AI의 기능으로 인해서 더욱 완벽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부와 빈부의 편중은 더욱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잭슨도 We Are the World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1%의 지배자가 99%의 인생과 돈을 약탈해가는 것, 이것을 현재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딥스테이트는 그간 미국 정치를 유지해오던 백인 보수 개신교 부유층의 힘을 약화시켜서 국민들의 정치력과 힘을 와해시키고, 미국을 유대인들에 의해 다시 그 권력을 재배치하려는 두 세력의 유대인 파벌과 유대계 금융 엘리트 집단들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는 과거 FRB의 통화 발행권을 선점하고 군권력과 기업, 정치, 언론, 미디어의 영향력을 독점 행사했던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스테이트들의 최종 목적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반대 세력이나 경쟁자를 영구히 제거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국경과 국가를 없애고 자연스럽게 세계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이들은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딥스들이 계획하는 신세계 질서의 전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 질서를 달성하는 도구는 세계화이며, 세계화를 통해 국가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AI 그리고 블록체인, 전염병 사태로 국가들의 세계화가 현재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성곽 시대인 민족주의가 다시 거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스테이트들의 정체와 비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세상이 전염병 사태 이후로 점점 급변해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염병을 핑계로 어느덧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것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터진 전염병 사태로 인해 사람들은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을 뒤바꾸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전염병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딥스들의 신세계 질서가 하나하나 구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중국처럼 말이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트럼프는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를 했고,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저들이 추구하는 세계화를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